오늘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두 번째 권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책이 집에 있어서 먼저 두 번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이라는 말은 여정 중에서도 조금 험난한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학에 대한 험난한 여정을 다룬 책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가장 크게 궁금했던 부분은 3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술의 쓸모입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미학에 대해서 논하는데 왜 내가 이걸 알아야 할까? 이 미학의 쓸모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드문드문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진리라는 개념과 예술이라는 것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술사에 있어서, 미학에 있어서 진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꾸 진리라는 말이 나오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챕터 이름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다른 챕터는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왜 도대체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목차를 지었는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의 쓸모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저는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삶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대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장식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남는 벽면이 하나 있다면 그 벽면을 무엇로 채울까에 대한 그런 고민의 답이 예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쓸모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고전 예술의 경우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느껴졌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껴졌는데, 예를 들어 다빈치의 해부학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를 다 그려놓은 그림. 이 그림은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술이라고 하면 이 책에서는 그림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다양한 예술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태초에 사용됐던 용도를 생각해보면 음악의 경우에는 노동요로서 기능을 했을 거고, 문학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결집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쓸모를 가지고 있게 되다가 지금 제가 무지몽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듯이 현대에 있어서는 예술은 쓸모 없는 것에 또 예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었고, 쓸모가 있기 위해선 지시하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현대로 오면서 예술은 추상적인 것을 지시하게 되었고, 지시라는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죠. 추상적인 그 자체로서 예술이 고유성을 갖게 되었고, 예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것이 될 때, 그러니까 예술이 고유성을 그 자체로서 가지게 될 때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술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쓸모 있는 것은 쓸모라고 표현하기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게 되었다. 쓸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 용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고전에 있어서의 미학과 현대 미학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술은 쓸모없는 것이다. 장식용으로 고민할 때 어떤 장식을 나의 빈 공간에 채워넣으면 좋을까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음악 같은 걸 생각해보더라도 음악 없이 사실 살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음악이 있으면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지는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랑 모두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예술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진리와 예술의 관계였습니다. 이 미학의 발전사를 보자면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대충 이해를 했는데 진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뜬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도 목차 제목이니까 목차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목차는 가상의 파괴라는 예술입니다. 현대 예술은 가상을 파괴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도대체 가상의 파괴가 갖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고민하면서 이 책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예술이라는 것이 가상의 파괴라는 거니까 고전 미학은 가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가장 크게 대척점을 삼으셔야 하는 게 고전 예술과 현대 미술, 이 두 가지를 큰 대립어로 삼으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상이 파괴된 것이 현대 예술이니까 그 파괴의 대상이 됐던 건 고전 예술이 되겠죠. 그럼 고전 예술이 왜 가상인가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있을 때 만약에 사과를 그린다고 하면 이 그림은 사과를 그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뭐 사과를 예로 들었지만 유니콘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여 그렸다고 해도 그것은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전 미학에서의 어떤 그림은 그 그림에 그려진 어떤 실체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지시하는 대상을 원본으로 하는 새로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 미학이 가상이었다라는 설명이라면 현대에선 그것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학에선 뭐 아무렇게나 선 하나만 그렸어도 이것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책에서 많이 소개되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고전 미술사에서 생각했던 어떤 습관대로 사과가 그려졌으니까 이건 사과를 지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건 파이프의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얘는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가상의 파괴이고 그것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파이프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어떤 모양일 수도 있죠. 파이프를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은 예술작품 자체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 목차 들어가면 세 잔의 두 제자라는 파트가 나오고, 여기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카소와 마티스를 의미합니다. 피카소는 이 가상에서 어떤 걸 그리려고 할 때
그대로 그려야 한다라는 과거의 생각과는 달리 형태를 변형해서 그리기 시작한 사람이고, 마티스는 색채를 변형해서 그리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라고 했으니까 세자는 이 가상의 파괴, 현대미술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음 목차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목차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것처럼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왜 지었는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마그리트의 그림 이름입니다. 마그리트의 이 그림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림이 몇 점 존재하는데 그 그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이게 하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 속에 그림이 있으며 그 그림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일치를 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 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뒤편에 이 산이 존재하겠죠. 근데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 존재하는 그림이 완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색깔과 그림체 같은 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일치한다는 점이 이 그림에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림 밖의 세계와 그림 안의 세계가 똑같은 그림체로 생겼다는 것이고, 마그리트가 의도했을 때 이 밖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 안의 세계는 한번 그림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 가공이 된 상태에서 그려진 것인데, 실제로 눈으로 봤다고 여겨지는 모습과 1차 가공이 된 상태로 여겨지는 모습에 그림체가 같다라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았다고 생생하다고 느껴지는 건 역시 가공을 이미 거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에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눈으로 통해서 보며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공이 들어가지 않았다. A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A 지점에서는 아무런 가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손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시 재현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B 지점에서는 가공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A 지점과 그림이라는 B 지점이 사실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A 지점 역시 이미 가공된 모습이었다. 우리가 다시 표현한 모습과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본 것 역시 같은 모습이었다는 건 눈으로 본 것도 우리가 다시 재구성했다라는 말을 내포하게 됩니다. 마그리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여러 4점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진짜의 생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뇌를 거쳐서 재연출된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재구성한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생생한 장면은 우리 인식 밖에 실제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눈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뇌가 재구성한 어떤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인식의 과정이 사람이라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럼 왜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이런 인식 과정에 붙였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건이라는 건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고 충분 조건이 있겠죠. 모든 인간이라면 이러한 인식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대로
재구성한 대로 어떤 외부의 사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과정은 인간이라는 것의 필요 조건이 되겠죠. 인간이라면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감대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인간의 조건, 이런 느낌으로 파악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도식화하셔서 모든 인간은 인식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다. 라는 뉘앙스로 이 챕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고전 미학에서의 관점과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고전 미학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 있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A 시점이 되게 생생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B 지점을 A 지점과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A 시점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잔의 회의. 이 회의는 회의를 한다가 아니라 회의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잔은 고전주의와 인상주의, 그러니까 고전미학과 이제 낭만주의로 들어오면서의 인상주의를 통합하고자 하였고,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합할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원초적 지각이라는 개념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미술이라는 미술 그림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봄과 동시에 식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의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그 경우에 원초적인 소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어쨌든 말소리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니까요. 근데 그게 귀로 들어오게 됐을 때 말소리가 귀로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인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뇌를 거쳐서 여기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을 내가 다시 입을 통해서 똑같이 따라 부르거나 따라 말하거나 하는 과정이 되겠죠. 미술 그림도 어떤 외부의 사물이 바깥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이 책에서와 같이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부의 사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것과 인식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게 내 친구라고 인식하기 전에도 어떤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게 내 친구구나라고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고요. 이건 사실 시간적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초적 지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원초적 지각은 이 인식이 개입하기 이전에 저 덩어리 뭐지? 이 소리 무슨 소리였지? 라고 느낀 후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느끼기는 딱 이 부분이 원초적 지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잔에서 이 뇌를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을 반성이라고 하고 있고 이 원초적 지각에 반성이 더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체험된 원근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체험된 원근법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투시 원근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투시 원근법이라는 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사물은 책상 같은 것이
당연히 일자로 존재할 것이다. 곡선이 아니라 직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체험대 원근법이라고 하면 사실 멀리 있는 것도 똑같이 멀리 있지만 하나는 멀리 있고 하나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전 미술에서는 저 정도 거리 비례에 의하면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로 줄여서 그리면 되겠다 라고 한번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거치지만, 체험대 원근법은 그 사고를 거치지 않고 원초적 지각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소개되듯이 책상을 그릴 때에도 여기 사물이 하나 있으면 투시 원근법은 여기 뒤에를 상상적으로 연결해서 일자로 그리겠지만, 체험대 원근법에서는 여기를 삐뚤어 그리기도 한다든지 단차가 이렇게 존재하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잔의 부분에서 체험대 신체의 코기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기토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서 나온 말이죠. 데카르트 생각으로는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이 물체를 보고 인식하고는 있기 때문에, 그럼 인식하고 있는 주체인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토대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코기토라는 건 당연히 인식을 전제로 한 어떻게 보면 고전 미학과 연결되는 단어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신체라는 말을 넣으면서 이 인식을 하는 게 뇌까지 가지 않고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원초적 지각 차원에서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신체의 코기토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존재했을 때 적어도 그것이 원초적 지각에서 느껴지는 순간만큼은 존재할 것 아니냐 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세잔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의 사물을 보고 나의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코기토를 통해 코기토를 말을 빌려와서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토대를 세우면서도 그것이 이성에 의해서 재구성되기 전의 수준인 원초적 지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여전히 낭만주의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 원초적 지각의 부분을 유사하게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 불어여서 쉐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의자라는 뜻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살은 세잔이 이 원초적 지각은 세 개는 다 이 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원초적 지각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딱 이 지점을 쉐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쉐르를 나도 가지고 있고 이 사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술가의 직관 파트에서는 크로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직관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크로체는 예술은 직관적인 것이다. 직관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직관은 물질적인 구현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꼭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외부로 그려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술이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 물질적 구현과 여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하니까 객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것을 객관화하는 게 표현이라고 보았고, 여전히 물질적인 구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물질 세계에서의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주화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 그것이 표현이고 그것이 어떤 파트에 들어가는지 범주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건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관, 즉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체는 이 예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챕터 이름 중에 인류의 모어, 예술은 인류의 모어이다, 인류가 원래부터 해오던 것이다 라는 제목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신의 그림자라는 파트이고, 크로체와 대비되는 인물로 수리오가 나옵니다. 수리오는 크로체와 달리 예술이를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크로체는 머릿속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봤다면, 수리오는 예술은 창설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조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인데, 창조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어떤 것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신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창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물질적 존재가 있다면, 여기서 물질적 존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기초적인 단위, 어떻게 보면 재료, 조각상을 만들 때에 있어서 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물질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그 색에서 어떤 가공을 통해 상징을 갖게 되고, 만약에 어떤 돌을 조각을 해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상징을 갖게 되고, 그 조각상이 분위기를 갖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상을 봤을 때 그냥 이걸 뭔가를 그린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분위기, 후광이 느껴지는 그런 감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물질적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크로체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폭포 옆에서라는 챕터가 나오고, 다음 아담의 언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폭포 옆에서라는 챕터가 조금 뜬금없으니까 아담의 언어라는 챕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언어에서는 알레테이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 안에서 진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니까 진리가 밖에 있고 그것을 담는다는 생각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알레테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개념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예술 작품이 돌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작가는 돌을 더 육중하게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실제 그 돌이 생겼던 것보다 뭐 색감이나 어떤 표현을 통해서 더 돌다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하늘은 파랗다 라는 것을 진리 명제라고 보았을 때, 하늘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파랗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하늘은 더 하늘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 자체를 통해서 진리가 도출될 수 있다, 진리가 드러난다, 수용자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알레테리아입니다. 그럼 이제 폭포 옆에서라는 챕터로 돌아갔을 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폭포 옆에서라는 건 이제 아까 첫 번째 서두에서 던졌던 진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의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설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무엇이 이것은 사과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하는 바깥에 사과가 존재하면 이것은 사과다라는 인식이 참이 된다는 입장이 대응설입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것은 체리다 라고 말한다면 두 사람의 생각하는 진리는 다르게 되겠죠. 그럼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그래서 합의설입니다. 그럼 A, B, C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2명은 이걸 사과라고 보고 한 사람이 체리라고 한다면
뭐 다수결을 예시로 든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가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이 합의설이 되겠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 예술과의 연결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술과 진리와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거짓인가? 진리라는 건 참 중에서도 제일 참인 명제를 진리라고 하겠죠. 그럼 무엇이 거짓인가를 생각하면 왜 진리라는 개념이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설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그리고 사과를 보고도 자동차를 그리면 이것은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대응설의 입장에서 예술에서의 진리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의설로 넘어갔을 때 무엇이 거짓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좋지 않은 예술인가 라고 보았을 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예술이 존재하고 그 밖의 것은 다 좋지 않은 예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예술이라고 합의한 것을 예술에서의 진리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뒤샹의 샘 변기 갖다 놓은 그 예술 작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술적 코드가 이 예술 작품이 과거에는 이 물건이 예술 작품이 아니었는데 이걸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맥락에서의 이해가 합의설에 의한 것이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견해는 정합설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명제처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명제처럼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정합적이냐? 그것이 정합적이라면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세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죠. 외부 세계라는 것은 제가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 사회의 평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합적이냐만을 판단해서 그것이 정합적이라면 진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 논리체계 안에서는 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진리에 기반이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을 대조할 외부 생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술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그림이 그 자체로 충분히 조화로운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현대미술이라고 쳐도 무엇을 딱히 그리지 않아도 그냥 동그라미만 1000개 그렸어도 그것이 정합적이고 조화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정합설의 입장에선 그것은 예술에서의 진리에 도달하는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합설의 의의에서는 그 자체로 조화로운 예술이 진리에 가까운 예술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진리라는 챕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견해 중에 개인화될 수 있는 견해는 정합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조화롭다라고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그 작품 자체로 내가 정합적이라고 느끼면 그 예술 작품은 진리, 즉 예술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합의설의 경우에는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도 사회적으로 예술적 코드를 갖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면 예술성에 도달하지 못한 작품이 되고, 특히 대응설의 경우에는 지시성을 갖지 않는 그림, 특히나 현대미술 같은 그림의 경우에는 지시하는 대상이 없게 되니까
예술성이라는 진리 자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겠죠.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이 개인적으로 다 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합설에 도달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합설의 한계는 아까 말했듯이 외부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명제 하나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영생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영생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명제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명제 자체로 봤을 때는 정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합설에 따르면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영생한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짓인 진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정합설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는 이러한 점에서 정합설이라는 것은 이 폭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논리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폭포 옆에서, 그러니까 폭포라는 것이 정합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다시 아까 알레테리아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진리 개념 중에 알레테리아는 진리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응설에 의하면 진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어떤 외적인 드러남을 충족했을 때 그때 알레테리아라는 개념과 어울리게 되겠죠. 어떤 예술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 예술 작품이 실제 외적인 모습을 일치할 때 그때 진리가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알레테리아라는 개념보다 진리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한 게 대응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합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 정합적이기만 하면 여기서 이것을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레테리아라는 개념은 정합설과 어울리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합의설의 경우에는 제품 그 자체를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작품 그 자체에서 예술이 드러난다는 알레테리아라는 개념은 합의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성대입법 뒤에 사성대입법과 노리아 미메시스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이전까지의 부분이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술성, 무엇이 더 예술적인가? 저 작품은 참 예술성이 높다, 예술적이다 라고 할 때 그 예술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이 뒷부분부터는 수용자의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부터의 미학이라는 것도 수용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현대미술로 올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의 증가는 곧 정보량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전미술에서는 어떤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그 사물이구나 라는 정보량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현대미술은 점점 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렸는지 유추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담고 있는 정보량도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담고 있는 정보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일률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합적인지 조화로운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그로부터 진리가 나온다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겠죠. 그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두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유와 은유입니다. 환유는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은유는 형식을 파괴하진 않지만 비슷한 걸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유의 형식을 따른 것이 입체파이고 은유의 형식을 따른 것이 초현실주의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식을 깨든지 피카소처럼 아니면 어떤 지시하고 싶은 대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나타내는 초현실주의의 방법을 따르든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정보량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증가하게 되고 수용자들은 개방성을 가지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생성미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생성미학은 예술에는 어떠한 문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음악에서와 같이 이 다음엔 이런 음이 나오는 것이 조화로워 라는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술에서도 어떤 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예술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야 라는 생각하에 기계가 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예술에서의 문법이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적게 되겠고 그렇다면 생성미학이라는 것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책에서 말하는 바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문들만 살펴보자면 42쪽입니다. 대상성에서 해방돼서 형태와 색채가 자유로운 배열이 될수록 회화는 점점 더 음악을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상의 파괴 부분에서 나왔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현을 포기한 현대예술엔 내용이나 주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형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주제와 어떤 미적 정보는 반대되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예술을 보고 뭘 그린 거냐고 물으면 신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가서 자연환경을 감상한다고 할 때 어떤 정자에 앉아서 산 사이로 흐르는 물을 관찰한다고 했대. 어떤 과학적 차원에서의 물음이 아니라 어떤 창조자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물이 저런 S 모양으로 흐를까? 혹은 산은 왜 이렇게 뾰족할까? 이런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과학적 차원의 어떤 궁금증 말고 왜 저게 미학적으로 저런 모습일까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면 현대미술은 점점 더 자연의 불규칙성을 닮아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의도가 개입된 그러니까 뭘 그린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이 유효한 것이 예술이었다면 현대는 이렇게 자연의 불규칙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물감을 흙비우는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애초부터 불규칙한 것이고 우리가 자연을 보고 그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듯이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 의도를 궁금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뭘 그린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여전히 현대미술이라는 전혀 다른 미술을 보면서 고전 미술을 보는 때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것이 그린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애초부터 말했듯이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구유한 것이고 가상이 아니길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가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로 그냥 자연을 보고 자연을 느끼듯이 현대미술을 보고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까 엔트로피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전에서 현대미술의 추상으로 갈수록 추상도가 높아질수록 엔트로피는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현대미술의 그 끝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막 그려놓은 그림, 이거보다 더 심한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지점에 가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선 아무런 정보값도 갖지 않게 되는 추락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피카소나 마티스처럼 뭐 색채를 뒤틀든지 형태를 뒤틀 때 그것을 보고 엔트로피 보고 정보값이 높여서 그거를 보고 무엇을 그린 것인지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과정이 의미가 있어지겠지만, 우리가 자연을 보고 어떤 진리를 깨닫지는 않는 것처럼 이 극도로 추상화된 작품을 보고 어떠한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자기짓이라는 그림이 나온 부분은 그림 속에 액자가 있고, 이 액자는 다시 사과를 그리고 있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짓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림 속에 그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왜 자기짓이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자기짓이라는 말은 일종의 메타적인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것을 읽다가 우리는, 그럼 독자는 여기에 몰입을 해서 읽을 텐데, 사실 이 소설 내용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근데 이건 소설에 불과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작품이 자신이 예술작품으로 창조된 것임을 알고 하는 취지의 의도성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자기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짓이라는 것을 통해 몰입이 방해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작품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가상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예술을 느끼는 방법이었다면, 그 예술을 향유하는 중에 근데 이것은 허구의 세계에 불과하다라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메타적인 요소를 읽게 되면 다시 독자는 이 안에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전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오는 지점에선 이 자기짓이라는 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림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연히 밖에 있는 무언가를 상징해서 그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됐던 첫 번째 시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체험된 원근법 부분에서 고전주의는 사유의 그림이고 인상주의는 어디까지나 보는 그림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70페이지에 나옵니다. 고전주의자들이라면 기하학적 지식에 따라 양끝을 서로 정확히 일치시킬 것이다. 하지만 지각하는 최초의 순간, 인상주의의 경우에는 사물은 혼란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혼란스러운 것은 논리적 반성을 통해 정돈하게 된다. 이 정돈한 과정이 고전주의이게 되겠죠. 이 빨간 부분이 고전주의의 역할이니까, 고전주의 양상이니까 고전주의는 생각을 거친 그림일 수밖에 없고, 인상주의는 언제까지나 보는 그대로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수용자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문학작품, 근데 이 문학작품은 예술로 대치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의 본질은 텍스트 쪽에 감춰진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구조는 효과 구조와 반응 구조, 그러니까 수용자의 한 측면을 같이 발휘되는 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술을 알레테리아라고 보면서 정합설의 입성에 따라, 정합설은 예술이 있는 그대로 정합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수용자를 전제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없으나, 어쨌든 그것이 정합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대응설과 합의설과 차이나는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세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예술을 개인적으로 예술의 개인화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수용자 개인이 예술적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예술적인 작품이 된다 라는 수용자 중심의 미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250쪽에 결국 예술 창작은 자연적 과정을 닮아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에는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고 이러한 그림이 작품 밖에 머리 밖에 물감이 있다. 그러나 머리 밖에 있는 건 캔버스와 물감뿐이다. 거기엔 집도 나무도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집이나 나무는 물감 속에 들어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대해 그것은 내가 속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책의 메인 주제인 인간의 조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재인식을 해서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메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에서 현대 미술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것은 사실 인신록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학적 측면에서도 같이 발생한 일이 되겠죠. 어쨌든 어떤 원초적인 지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했고 고전의 경우에는 이 재구성한 사유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였다면 인간의 조건이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모든 인간은 사실 각자의 재구성된 사회에서 따로따로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현대는 오히려 이 원초적 지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유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한 가지 뜬금없지만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SNS를 통해서 가상세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생생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초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 편집 기술, 인스타나 이런 편집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재구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때 고전 미학이 굉장히 극치를 달렸던 순간처럼 이 재구성의 순간도 미학적으로 굉장히 미학적 혹은 과학적으로 엄청난 극치를 달리는 순간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원초적 지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재구성되지 않은 정돈되진 않은 생한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날로그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메타가 이렇게 손목시계를 통해서 손에 어떤 힘줄 신경만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 것처럼 되게 뜬구러운 얘기지만 텔레파시처럼 어떤 전파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재구성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소통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2쪽에 플라톤은 말하자면 개개의 명제들은 개별적으로는 참일지 몰라도 체계 자체는 헛소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떤 것이 참이다라는 것은 참인 이유는 외부의 진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이라고 보지만 사실 어떤 미술이 되게 미적으로 완성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보고 그것이 완성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미학에 있어서 예술적이고 상을 받고 이런 것이 다 헛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듯이 어떤 진리설, 정합설, 대응설, 합의설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합설의 등장을 통해서 예술작품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에 따라 가지각색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어떻게 진리라는 것이 외부에 존재를 하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예술작품 안에서 그냥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수용자는 그걸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개인화인 것 같습니다. 개인화라는 것이 책에 등장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예술작품이 어떤 체계 속에서 맥락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각자의 예술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본다라는 측면에서 개별성을 예술작품 개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라는 한 줄 평을 전달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